안녕하세요. CAI 레벨 1 북2의 헤지펀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I 시험이 레벨 1에서 치고 있는 과목이 모두 이제 6과목이 시험을 치죠. 그 중에서 이제 4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게 헤지펀드인데, 이 전체 CAI 시험으로 보면, 이 내용, 시험 테스트하는 이 문제들을 보게 되면, CAI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가 계산 문제고, 그 나머지 한 70% 정도는 레벨 1에서는 다 뭔가 워디하게 컨셉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을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자체가 이제 CBT다 보니까, 컴퓨터로 보는 거다 보니까, 이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화면에 나오는 이 문장과 보기를 보고, 거기서 내가 이거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답을 이제 마킹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그 계산 문제가 아주 복잡해서 이거 여러 번 지웠다 썼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류의 문제가 사실은 거의 없고, 문제는 공식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 시험을 내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계산 문제는 거의 비슷비슷한 능력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웬만큼 다 맞출 수 있어요. 이제 틀리는 것들은 주로 이제 워디하게 말로 나오는 것들에서 주로 많이 틀리게 되는데, 그게 우리는 또 랭귀지 베리어가 있잖아요. 그 영어가 이제 우리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끌끄름이 좀 있는데, 다른 CFA라든지 이런 류의 혹시나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 분들은 CAI 교재를 보게 되면 내용이 좀 친숙해요. 이런저런 거를 내가 많이 공부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어가 독특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 나 영어 좀 하는데 잘 처음 보는 동사인데? 이런 문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사소하다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복병들 때문에, 단어라는 복병들 때문에 전체 맥락을 맥락이 이해가 좀 꼬여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랭귀지 베리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좀 불리하긴 한데, 어쨌든, 전체 과목에, 전체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70% 이상을 맞게 되면 그냥 합격이에요. 이게 절대 점수 70%를 맞으면 합격입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체 평균을 봐서 시험 친 사람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한 70%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을 합격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한 70% 정도를 맞추게 되면요, 그냥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일단은 70%를 맞추자. 그러면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간다. 이래서 30% 버려도 됩니다. 근데 30%를 레벨 1에서 이건 너무 어려워서 이거 의도적으로 제가 버릴 거예요, 이런 류의 과목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을 텐데. 그래서 레벨 1에서 내가 진짜 이거 몰라서 버리자, 이런 류의 컨셉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채 10% 정도가 안 되고, 나머지 한 90% 정도는요, 웬만큼 다 이해가 되고, 그 중에 또 한 절반 정도는요, 그냥 보는 순간, 이런 말이군 하고 금방 이해가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에서 실수만 하지 않게 되면 거의 70%를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30% 정도의 계산 문제, 전체 문항수가 200문제니까, 200문제 중에서 30% 정도 해당되면 60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60문제 계산 문제를 그 중에서 나는 아마 한 50개 정도로 맞추겠다, 또는 45개 정도로 맞추겠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계산 문제 그 정도 맞추고요. 그리고 한 60문제 중에서 한 50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거 외에 나머지 워디한 거에서만 좀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고맙게도 CAI 시험은 딱 교재가 2권밖에 없어요. 북 1, 북 2. 딱 2개만 있으니까 2권만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1은 특히나 컨셉들이 되게 많아요. 암기해야 될 컨셉들이 많습니다. 용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잘 외워놓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있잖아요. 그죠? 평이하게, 무난하게 시험 쳤다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고 대부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CAI 시험은 거의 암기 과목이다,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하고요.
레벨 2로 가도 암기가 많아요. 근데 거기는 좀 계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레벨 1은 거의 암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레벨 1 시험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 투자다 보니까 그냥 전통적인 R 주식, R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파생 상품화가 연결된 게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한 구조화 상품, 커머디티, 리얼 에스테이트,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에요. 배경에 반드시 깔려야 될 게 파생 상품이 반드시 배경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트로덕션 과목에서는 디리바티브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긴 할 텐데, 어쨌든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아주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이, 그래야만이 뒤에 나오는 과목들도 좀 이해하기 쉽고, 특히나 저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헤지펀드는 파생의 이해 없이 헤지펀드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순서로 본다면 인트로덕션 과목 있죠. 제 1과목. 거기서 디리바티브 파생 상품 이야기가 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더 정확히 이해를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헤지펀드를 이렇게 보셔야만이 좀 이해가 되고, 헤지펀드를 먼저 시작하고 파생을 내가 잘 몰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 딴 나라 이야기라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생을 좀 미리 하시고 헤지펀드를 공부하자. 그러니까 북 1에 나오는 인트로덕션 과목, 첫 번째 과목, 그 과목은 완전히 하자.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 첫 번째가 윤리인가 아마. 하여튼 이 인트로덕션 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는 부분에 나오는 디리버티브를 갖다 먼저 좀 정확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헤지펀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200문제가 나오고 100문제를 먼저 1시간 동안 치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치고, 그 다음에 한 30분 동안 옵셔널 한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브레이크 타임 안 가져도 되죠. 그래서 자기 계속해서 시험을 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면 한 4시간 반 정도의 시험이 끝나고, 길게 가면 한 5시간까지 시험이 가는데, 문제 200문제다 보니까 시간 동안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다양한 주제들이 막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레벨 1은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합격률이 꽤 높게 나오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그 다음에 또 스트럭처럴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생소한 그런 과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소한 만큼 또 재미있으니까 재미있게 그냥 이런 새로운 내용들 내가 배워간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헤지펀드는요, 전체 비중으로는 최대 20%까지가 비중이에요. 200문제 중에서 20% 비중이니까 맥시멈 숫자로는 40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40문제 중에서도 약간 이 계산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한 10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오겠거니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문제는 거의 워디한 문제, 컨셉 묻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1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있을 거다. 요런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맥시멈으로 40문제라는 이야기니까 그거보다 좀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20문제에서 40문제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헤지펀드는 어쨌든 출제 비중이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만큼은요 다 그냥 점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를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페이지 스트럭처로 1페이지 하기 전에 목차를 잠깐 보죠. 첫 번째 장 이렇게 앞에 커버 넘기게 되면 북 투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스트럭처럴 프로덕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픽 4의 헤지펀드라고 있어요. 모두 이제 토픽 4에 나와 있는 세부 주제는 모두 6개 주제가 있어서, 첫 번째 주제가 Structure of the Hedge Fund Industry, 헤지펀드 산업의 구조를 갖다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하는데, 그 구조 중에서도 이제 fee 구조, 수수료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공부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주제 두 번째 토픽 4.2부터 시작해서 4.6까지는 헤지펀드의 전략들입니다. 헤지펀드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하자, 저런 기준으로 하자. 예컨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유럽 헤지펀드야, 이건 미국 헤지펀드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금융투자업에서 지역의 구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글로벌화 돼 있으니까. 그래서 헤지펀드를 구분하는 기준도 보게 되면 다양한 기준 중에 전략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하나요?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또 헤지펀드를 구분할 수 있지만, 구사하고 있는 전략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투자의 전략이라는 게 뭐가 있어? 사서 올라가면 돈 버는 거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헤지펀드는 복잡한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그 전략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토픽 4.2에서부터 시작해서 4.6까지는 전체 5가지 카테고리로 일단은 전략을 구분해 볼 거고요. 5가지. 그 중에 각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세부 전략 펀드들이 있어요. 세부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매크로 펀드, 매니지드 퓨처스 펀드, 다양한 그 헤지 펀드들이 있는데 각각이 쓰고 있는 전략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헤지펀드를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자가 될 거예요? 그런 운용자가 되기 위한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지펀드를 공부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전통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R 주식이나 R 채권 이런 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들고 있는 전통 포트폴리오하고는 조금은 코릴레이션이 낮은 상관성이 낮은 다른 에셋 클래스를 갖다 이게 편입을 시키게 되면 분산 효과가 높아지고 기대 수익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니? 자 그러면 새롭게 추가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안이 뭐가 있어? 그게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야, 대안 투자야. 그래서 우리가 대안 투자를 공부하는 목적, 대체 투자를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이걸 운용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동산 운용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을 운용하는 그런 펀드가 있거나 또는 뭐 헤지 펀드가 있거나 또는 뭐 어떤 구조화 상품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보고요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투자의 속성이 이런 거군이라고. 남이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게 되면 걔들이 하고 있는 테크닉을 알아야 되고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CAI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게 되면 내가 이 인더스트리에 탁 뛰어들어가지고 대안 투자를 갖다가 내가 진짜 하는 뭐 그런 딜링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는 전통 포트폴리오에 이걸 갖다가 투자의 프로그램으로 집어넣기 위한 대체 투자에 대한 분석가로서 나는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걸 공부를 해서 내가 대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딜러가 될 거예요. 트레이더가 될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근본 목적 자체는 일종의 전통 투자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올터너티브한 인베스트먼트로 이걸 공부한다고요. 올터너티브한 걸로. 자, 그래서 뭐 헤지 펀드도 그렇고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도 그렇고 뭐 스트럭처드 프로덕트도 그렇고 다 보게 되면 R 주식, R 채권으로부터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 리얼 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다 전통 투자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자, 좋은 효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집어넣을 텐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각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대체 투자들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운용이 되는 건가요? 운용 구조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헤지펀드도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헤지펀드는 나중에 레벨 2를 가시게 되면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조금은요, 뎁스 있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레벨 1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조금 한 단계 높았다, 이 정도의 느낌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한번 교재의 내용들을 보도록 할까요? 페이지 1페이지로 갑시다. 1페이지. Structure of the Hedge Fund Industry, 뭐 인더스트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기 밑에 보면은 Characteristics of Hedge Fund가 있네요. 헤지 펀드의 특징에 그 Primary Element of Hedge Fund에서 헤지 펀드라는 게 full of investment that provide alterna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that go beyond the traditional investment. 그러니까 전통 투자에서 할 수 없는 다른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자금의 집합체. 이게 이제 헤지 펀드다 이런 거죠 지금. 펀드니까 혼자 돈 낸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돈을 내서 하나의 펀드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전통 투자라고 말하는 주식이나 채권류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합니다. 자, 이것도 좀 개념을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헤지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은 전혀 안 쳐다보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식이나 채권을 단순히 그냥 사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아서 수익을 얻자 이런 구조가 아니고 대상물 자체는 헤지펀드의 대상물 자체는 주식도 될 수 있고 채권도 될 수도 있고 커머디티도 될 수 있고 FX, 외화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상품이 다 될 수는 있다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굴러다니죠. 근데 굴러다니는 거를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투자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투자 방법이. 투자 전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buy and hold에서 나중에 팔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다양한 뭔가 좀 전략들을 막 짭니다. 그 전략이 좀 독특할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hedge fund differ from traditional investment with respect to regulatory structure, compensation structure, trading structure. 세 가지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전통 투자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regulatory structure, 규제가 달라요.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더라도 전통 투자도 주식, 채권 투자하고 헤지 펀드도 주식하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관련된 규제들이 다르다고요. 먼저 레귤레터리 스트럭처를 보면 세 가지 다릅니다. 규제가 달라요.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구조, 컴펜세이션, 보수 구조, 수수료 구조가 다르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구조, 트레이딩 전략이 다릅니다. 먼저 레귤레터리 스트럭처에서 these hedge funds are privately organized. privately organized니까 퍼블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모 형태로 이거를 만든 펀드는 아니고 이 헤지 펀드의 세상을 잘 아는 소수의 적격 투자자들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형의 펀드고요. And generally unlisted, 일반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펀드가 상장되어 있는 게 별로 없죠. ETF를 제외하고. 그리고 because they are privately organized, hedge funds are not heavily regulated. 이게 이제 상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규제가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우리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라고 말을 하는 펀드들은 전부 다 뮤추얼 펀드인데 그런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는 규제가 약합니다. Hedge funds fall within the safe harbor exemptions of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그러니까 이 safe harbor exemption이라는 게 있네요. 이 safe harbor exemption이라는 게 this means that hedge funds do not have to deal with the filing, disclosure, record keeping, and the various reporting requirements to which mutual fund must adhere. 그러니까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와 같은 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와 같은 이런 공모형의 펀드, 불특정 다수인들이 돈을 내는 펀드, 그런 펀드들은 규제가 강해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펀드를,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자는 이런저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규제는 이런 걸 주기적으로 뭔가 감독기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시 규정이나 보고 규정이나 이런 류의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게 Safe Harbor Exemption입니다. 그러니까 공시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게 Safe Harbor Exemption이에요. 그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는 규제의 대상이요. 뮤추얼 펀드입니다. 펀드들을 갖다가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이제 집합투자기구로 말을 하는 펀드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데 그 펀드 그 중에서도 이제 뮤추얼 펀드를 주로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모펀드는 보게 되면 헤지 펀드가 사모펀드잖아요. 그 공모형의 펀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좀 예외 조항을 주었어요. 사모펀드 예외 줘서 당신들은 이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야. 사모펀드는 그 규제로부터 예외 조항을 줬는데 그 예외 조항이 Safe Harbor Exemption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 조항에 따르면 공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독기관에다 이런저런 보고 의무 없다는 겁니다. 근데 however, the Safe Harbor Exemptions prevent hedge funds from raising capital in a public offering. 대신에 말이죠.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는 게 Safe Harbor Exemption에 따르면 자, 공모형의 펀드는 불특정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형의 펀드는요, 그렇게 퍼블릭 오프링을 할 수가 없고, 공모를 할 수가 없고, 특격 투자자만이 있잖아요. 그죠? 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엔트리 배리어가 있어요. 아무나 투자할 수 있다 이러지는 않아서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헤지 펀드가 우리한테 좀 투자하세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 펀드가 much more restricted than mutual fund in allowing investors to invest in their fund. 그러니까 훨씬 규제가 강한데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는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해놨습니다. 아무나 투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investors in hedge funds are primarily wealthy individuals, i.e. accredited investors or qualified purchasers. accredited investor나 qualified purchaser나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적격 투자자입니다. 자, 좀 부유한 사람, 연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는 사람, 부부 합산으로 얼마 이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있잖아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류에 아무나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배리어를 갖다 이렇게 쳐놨어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이런 기관 투자자들만 여기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은 아무나 우리가 주식형 펀드 가입하듯이 가입할 수 없는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개인 중에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요, 굉장히 많은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규제들이 있어요.
페이지 2페이지 보면 compensation structure. 자, compensation structure가 보수 구조인데 펀드를 운용하게 되면 펀드 운용자한테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돼요. 그 투자자는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지불하는 수수료 구조가 뮤추얼 펀드, 일반적인 그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하고 좀 다릅니다. These hedge fund offer managers performance-based incentive fees.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성과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그럼 펀드를 운용한 사람도 일정한 퍼센티지만큼은 자기가 프로핏 쉐어링, 수익 쉐어링 구조가 있어요. 뮤추얼 펀드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프로핏 쉐어링 구조가 없습니다. 이 펀드를 많이 운용했으니까 펀드의 수익 중에 일부를 내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이런저런 펀드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특정 펀드 매니저가 되게 성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 너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게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펀드의 수익 중에 일부를 띄어가지고 펀드 매니저 네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헤지 펀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스트럭처. 이거는 트레이딩 전략이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삽시다. 그러고 나서 뭐 기다립시다. 올라가면 팝시다. 그래서 수익 얻읍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These hedge funds are unrestricted in terms of investment strategy. 전략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concentration limit. 자, 적어도 말이죠. 펀드를 구성을 하게 되면 펀드 전체 금액의 이 10% 이상을 한 주식에다가 몰빵 투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concentration limit입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100이라는 돈을 펀딩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저는요 10개의 주식에다가 분산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한 군데 몰빵 투자에서 나오는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컨센트레이션 리밋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헤지 펀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use of leverage, 강한 레버리지를 써요. 나중에 이제 이 레버리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게 될 텐데 레버리지를 쓴다고 했으니까 남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서 쓴다. 이것도 레버리지지만 남의 돈을 빌렸죠. 그게 이제 지렛대 효과가 있으니까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보자. 남의 돈을 마치 지렛대처럼 쓰는 거예요. 요게 이제 레버리지긴 한데 상품 중에서도 아예 그냥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100이라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100이라는 돈이 이제 들어간 거죠. 주식에 대해서. 내 주문에서 100이 나갔어요. 그 100이라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0이라는 돈을 내가 선물의 증거금으로 내는 것. 선물의 증거금으로 내가 100이라는 돈을 냈어요.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는 100이 나간 건 똑같아요. 주식에 나가기도 하고 선물에 나가기도 하고 캐시 아웃플로는 100 나갔습니다. 근데 주식에 투자한 것과 선물의 증거금으로 100을 넣은 것과는요, 완전히 레버리지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이제 증거금 비율이 예컨대 한 10%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내는 100만 원은요, 전체 거래 금액의 10%만 증거금으로 낸 거라서, 선물 같은 경우는 10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100. 그게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죠. 나중에 100이 나가는데 주식에 100 나가는 것과 선물의 증거금으로 100 나가는 거는요. 레버리지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상품에 보게 되면 아예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상품들이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을 쓰는 거는 뮤추얼 펀드에서는 강한 제약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되게 크니까. 근데 이 헤지 펀드는 파생을 뭘 쓰든지 얼마든지 쓰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use of leverage and use of derivative는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돈을 빌리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랩보를 통해서 돈을 빌립시다.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같은 환매 조건부 거래를 통해서 또는 파생을 통해서 하거나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레버리지를 막 자유롭게 구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레버리지를 써서 잘 되게 되면 정말 주주한테 엄청난 수익을 얻어주게 되겠지만 잘못되게 되면 주주는 자기 원금까지 다 날리는 그런 위험들이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은 hedge fund can be managed with more flexibility in 6 ways. 여러 가지 면에서 6가지 면에서 이런저런 유연성이 있는데 그 유연성에 해당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거기서 하나만 볼까요? 몇 가지를 봐야 되겠네.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점에 보게 되면 use leverage sometimes in high amount. 이거는 이제 진짜 남의 돈을 갖다가 빌려오는 경우인데 그냥 돈을 빌리지 않고요. 주로 이제 랩보 거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다음에 돈을 빌리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use derivative 파생 상품을 또 아주 자유롭게 거래를 해요.
롱 퓨처스, 숏 퓨처스, 뭐, 옵션을 갖다가 사거나 옵션을 발행하거나 다양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셀 시큐리티스 숏. 셀 숏하는 거는 공매하는 거죠. 남한테 증권, 유가증권을 빌려서, 남이 들고 있는 유가증권을 빌려가지고, 빌려서 제가 팔았어요. 그걸 이제 숏셀인데요. 빌려서 팔게 되면 제가 뭘 갚아야죠. 나중에 빌려준 사람한테. 뭘 갚아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빌려준 걸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가증권을 도로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을 거냐면 유가증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떨어진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도로 사서 제가 갚으려고요. 빌려서 팝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숏셀 포지션이에요. 이게 그 뮤추얼 펀드는 이런 포지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식형 펀드에서 숏 포지션 공매합시다 이런 것들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사서 기다려야 돼요. 저평가된 걸 사서. 근데 이거는 그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 뭐 갖다 자유롭게 이제 구사할 수 있죠. 유연합니다. 자, 그리고 저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헤지 펀드 인더스트리 그로스 앤드 컨센트레이션에서 hedge fund draw investor interest for many different reasons. One reason, 첫 번째 이유. 많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고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해서 금액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low correlation with other asset class. 줄 그어놓으세요. 1번, 줄 그어놓고 1번 합니다. low correlation with other asset class. 다른 asset class. 이것을 말하는 asset class가 이제 traditional asset class예요. 전통적인 자산군들. 뭐 전통적인 자산군 하면 주식, 채권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군에 비해서 이 헤지펀드는요, 그 수익률의 코릴레이션이 되게 낮아요. 수익률의 코릴레이션이 되게 낮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내려갈 때 나도 같이 내려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주가가 내려가도 나는 가만히 있어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좋죠. 그럼 뒤집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 이거 좋은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없어요. 자, 주가 올라갈 때는 나도 따라 올라가고, 주가 내려갈 때는 나는 안 내려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손실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위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주가가 올라갈 때에 뭐 같이 등달아서 같이 올라가지고, 내려갈 때는 나는 가만히 올라가 있고 아무리 안 내려가고, 이렇게 구조가 되려고 하게 되면 좀 독특하게 구조를 짜야 되고, 그 구조를 짜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보험을 들면 돼요, 그냥 보험을.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았다가, 뭐, 사고가 나게 되면 난 보험 처리하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럼 난 손해 안 보는 거야. 보험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업사이드 포텐셜은 열어놓고, 다운사이드 리스크 내가 다 막을 거야. 이러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뭔가 돈이 듭니다. 그 드는 돈 자체가 수익률을 깎아먹게 돼요. 그래서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내가 그대로 내비둘 건지 아니면 보험을 들어서 그 적절하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막고 업사이드 포텐셜은 열어놓을 건지 그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런 하기는 좀 어렵지만 쉽지 않긴 하지만 보험 언제 드는 게 좋겠어요. 보험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험 들어놓자. 언제 사고 터질지 모르니까. 그게 아주 보수적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냥 보험을 들어놓자. 보험료는 좀 비싸. 근데 혹시나 사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냥 뭐 들어놓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뭔가 좀 그 위험 예측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뭐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보험 안 들어도 돼. 근데 한 달 후부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양의 주위에다가 내가 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양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칠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는 양이 뭔가 늑대로부터 이렇게 잡아먹히지 않게끔 울타리를 칠 거예요. 대신에 그 울타리를 치게 되면 양은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풀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늑대가 겁이 나서 항상 울타리를 쳐놓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양은 자연스럽게 방목하는 그런 양에 비해서는요, 먹을 수 있는 풀의 양이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울타리만 이렇게 쳐놓게 되면 진짜 양은 그러면 그 방목하는 양에 비해서는요, 뭐 사이즈가 점점 작겠죠. 크기도 작고 이럴 거예요. 좀 유능한 양치기가 있어서 이런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평소에는요, 다른 양처럼 다 방목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지하기에 좀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때만 울타리를 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울타리를 쳤을 때 그 위험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늘 울타리를 치는 건 아니고 위험할 때라고 예측이 될 때에 나는 울타리를 칠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다른 양처럼 이렇게 풀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헤지펀드의 능력입니다.
헤지펀드는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내가 헤지펀드인데도 불구하고 헤지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야, 요즘 수익률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하고 제가 좀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헤지펀드 매니저가 왜 그러세요? 요즘 주식장 진짜 안 좋잖아요. 주식장이 안 좋으니까 수익률이 나쁘죠,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헤지펀드가 아니에요. 헤지펀드는 수익률이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고 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나도 좋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갔어요. 요즘 장이 보니까 한 30%는 오른 것 같은데 저도 한 수익률이 30% 나왔겠군요. 그랬더니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가 고객님 수익률 한 20% 정도 됩니다. 아니 뭐예요? 시장은 30% 나왔는데 나는 왜 2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장하고 주식장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막 늘뛰기를 한다. 그럼 헤지펀드가 아니고 헤지펀드는 시장으로부터 해지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늘 일정하게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 헤지펀드고, 그리고 헤지펀드는 그 능력이 언제 검증이 되냐면 장 좋을 때 헤지펀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요. 장 좋을 때는 누구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즘 수익률 엄청 좋게 나와서 내가 정말 투자 잘하는 보다. 근데 시장은 어떤데? 장도 진짜 많이 올랐지.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진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이 나쁠 때에 나는 손해 안 봐. 이런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있잖아요. 또 뭐를 잘해야 되는 거냐면 리스크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이 리스크 관리를 또 잘하는 그런 그런 헤지펀드들은 보게 되면 전통 주식시장이나 전통 채권 시장하고는 코릴레이션이 낮아요. 그 시장들하고는. 그래서 장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률이 나온다. 이게 코릴레이션이 낮다는 뜻입니다. 코릴레이션이 낮으니까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코릴레이션이 낮다는 이야기는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변동성이 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뭔가 연동해서 주식시장하고 연동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없고 늘 일정하게 높은 수익률이 나와요. 얘는 막 늘뛰기를 하는데 그러면 코릴레이션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에스클에서 코릴레이션이 낮다. 코릴레이션이 낮은 게 대단히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Another reason is to access the flexibility as outlined in the previous section에서 대단히 많은 유연성이 있어요. 대충 한 위에 점 찍은 걸 보게 되면 6가지 정도의 다양한 뮤추얼 펀드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유연한 전략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전략이 되게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네 번째 문장이네요. Have the potential for large superior returns given the unique risks that they assume. 그러니까 일반적인 R 주식, R 채권 투자하는 거하고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게 좀 많이 달라요. 독특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독특한 위험을 대가로 있잖아요. 또 뭐를 하는 거냐면 그 위험만 관리만 잘하게 되면 높은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탁월한 헤지펀드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헤지펀드들에 대한 투자의 욕구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헤지펀드 인더스트리가 되게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있어요. 헤지펀드에 들어오는 이유, low correlation, 그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 the flexibility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 the potential for large superior return 이거 있습니다. 세 가지. 바로 밑에 패러그램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맨 밑에 패러그램 내려갈게요. The driver of a decline in number of hedge fund launches is partly due to industry consolidation, which refer to an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market presented by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그러니까 그 헤지펀드의 숫자는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감독기관에 반드시 우리가 펀드 결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운용할 거예요라는 게 보고 의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전체적으로 전 세계 몇 개의 개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경향은 있어요.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가 헤지펀드가 좀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헤지펀드를 이렇게 흡수해서 컨솔리데이션이죠. 흡수해서 좀 대형화, 헤지펀드 자체가 대형화되면서 그 대형 헤지펀드들이 전체 헤지펀드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헤지펀드가 점점 기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기관화. 헤지펀드가 점점 기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형 헤지펀드들이 좀 줄어들고 좀 대형화되는 헤지펀드들이 점점 이렇게 머지를 통해서 또는 컨솔리데이션을 통해서 점점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패러그랩의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마지막 패러그랩이죠. Why such a high concentration in the highest hedge fund, largest hedge fund? 그러니까 대형 헤지 펀드들이 왜 이제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게에서 Institutional investors are showing a preference for largest hedge fund vendors. 그래서 이게 뭐 트렌드긴 한데 헤지 펀드의 원래 조상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게 되면 헤지 펀드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사모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의 오리지널은요, 웰티 인디비주얼, 굉장히 돈 많은 가문들의 돈을 갖다가 운용하는 게 일단은 먼저 태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디비주얼, 웰티 인디비주얼, 돈 많은 거액자산가들의 돈을 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모펀드의 태생인데, 점점점 이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의 세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점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처럼 운용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뭐 금융기관,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가 투자자의 자격으로 헤지펀드에다가 투자를 한다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 일반 개인하고 기관 투자자하고 두 투자자가 있어요.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다양한 걸 요구해요. 뭐 리포트도 자주 해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전략 쓰고 있는지 꼼꼼하게 막 캐물어 보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막 실사도 하고 듀딜리전스 실사도 아주 꼼꼼하게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들이 점점점 좀 깊은 수준으로 뭔가 정보 공시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세상으로 자꾸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헤지펀드도요 점점점 좀 대형화되고 그리고 점점점 뭐를 닮아가는 거냐면 기관 투자자들을 닮아가요. 그래서 헤지펀드의 기관 투자자화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오셔서 헤지펀드 fee로 가봅시다. 헤지펀드 fees. 자, 이게 좀 중요해요. 헤지펀드 fee. 헤지펀드는 그 규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뭐 시험을 낼 게 없어요. 규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CAA, ICM이 뭔가 글로벌 시험이긴 하지만 이게 뭐 미국 기준으로만 다 시험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규제나 법률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자유롭게 시험을 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헤지펀드 fee입니다. 수수료 구조요. 그리고 이 수수료 구조가 굉장히 다른 뮤추얼 펀드하고 헤지 펀드를 구분하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밑에서 헤지 펀드 fee structure consist of management fee, 그 다음에 based on the asset under management. asset under management가 운용자산이죠. 운용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그 management fee라는 운용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운용자산 규모가 예컨대 1000억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1000억에 대해서 예컨대 1% 또는 1000억에 대해서 1.5% 이런 식으로요. 운용 그 규모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요. 그거는 뭐 수익이 많이 나든 작게 나든 관계없습니다. 최초에 펀드 모집했어요. 그리고 모집된 것 대비 몇 % 이런 식으로 그 전체 기초에 얼마가 있었나요? 운용자산 규모가 기초에 있는 운용자산 곱하기 몇 %에 해당되는 일정한 퍼센트지 운용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퍼포먼스 피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핏 쉐어링입니다. 이 프로핏 쉐어링 수익이 나오게 되면 그때 받아요. 근데 이제 수익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익은 기초에 예컨대 뭐 1000억이 있었는데 보니까 기말에 1100억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늘었죠. 그 100억이 늘었으니까 야 100억 늘은 거에 대해서 20% 수익을 가져갈게. 자, 이거는 수익을 정의할 때에 기준점을 뭘로 본 거냐면 기초에 있던 금액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기초에 있던 금액 대비 연말에 가니까 1100억이 되었네. 100억 늘었군. 거기에 대해서 20% 수수료, 인센티브 피를 줄게. 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프로핏 쉐어링을 하기 위한 또는 인센티브 피를 주기 위한 기준점에 해당되는 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이 워터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이따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이 될 텐데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 기초에 돈이 얼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펀드가 설립돼서 운용된 이래 가장 높게 가치가 올라갔을 때가 언제지?
봅니다. 그게 이제 하이 워터 마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딱 들어보게 되면 최고점까지 어디까지 올라갔었니? 그 최고점보다는 높아야만이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수익이 낮다라고 보고 그 최고점보다 높게 나오는 그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의 일정한 퍼센트만큼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 워터 마크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인센티브 피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들 레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허들 레이트. 적어도 목표 수익률 이거는 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허들 레이트를 넘어서게끔 수익이 나오게 되면 그 넘어서는 차익에 대해서 드릴게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혼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이 워터마크하고 허들 레이트를 갖다 두 개를 혼재를 해서 어쨌든 그 둘 중에 큰 걸 넘어서야만이 돈 드리는 거예요. 수수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거기서 그 매니지먼트 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collected on quarterly 또는 뭐 semi-annual or annual basis 이제 그 collected regardless of fund performance 성과에 관계없이 최초의 운용자산 규모가 얼마였지? 그것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수수료 받습니다. 그다음 매니지먼트 피가 있어요. 이거는 also known as incentive fee와 profit sharing fee인데 collected on annual basis 연간 기준으로 받고 1년 동안 통틀어 가지고 수익이 내가 얼마 냈니 이렇게 보는 거죠. But only if the fund is profitable. 이 펀드가 수익이 나야만이 받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낮다, 안 낮다를 정의하는 게요. 최초 기초금액보다 더 올라갔으면 수익이 난 거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이워터 마크 기준으로 하거나 전 고점 기준보다 연말이 더 많이 올라가 있거나 또는요, 목표 수익률보다 더 많이 났거나 이래야만이 profitable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점에서 Fund Compensation Agreement may also contain hurdle rate. 이게 hurdle rate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목표 수익률. 그래서 where the incentive fee will only be paid if the fund return exceed the set threshold return.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넘어서는 수익이 나올 때만 그래야만이 profit sharing 또는 인센티브 피를 주는 게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 하이 워터마크 기준으로 수익이 낮다 안 낮다를 판단하거나 또는 이 hurdle rate를 기준으로 수익이 낮다 안 낮다고 판단하거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바로 밑에서 the total annual fee as a percentage of asset under management 운용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가 그러면 total annual fee, annual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연간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건가요? 계산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연간으로 나가는 거로 한 이유는 이 인센티브 피 자체는요, 연간 베이스로 인센티브 피가 지불되기 때문이에요. 연말 정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었다. 이러니까, 분기 단위로는 알 수가 없고, 분기 단위로는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추정해야 되는데, 불확실하죠. 그래서, 토탈로 보아서 얼마만큼 나갑니다라는 걸 갖다 정확히 알려고 하게 되면, 연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애뉴얼 피, 연간 기준으로 얼마만큼 수수료가 나갑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애뉴얼 피가 단위는 달러죠. 얼마만큼 연간으로 나가는 겁니까? 토탈 애뉴얼 피죠. 빠져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매니지먼트 피가 있어요. 그 매니지먼트 피가 첫 번째 매니지먼트 피. 이거는 매니지먼트 피가 몇 퍼센트인지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퍼센트. 예컨대 1%면 1% 또는 2%면 2% 곱하기 Asset Under Management 있어요. Asset Under Management를 여기서는 그냥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순자산 가치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Beginning이죠. 연초에 있잖아요. 얼마만큼 순자산 규모가 있었니? 연초에 나와 있는 순자산 규모 기준으로 매니지먼트 피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단위 뭐가 나올까요? 달러가 나오겠죠. 달러로 얼마예요? 이게 이제 매니지먼트 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센티브 피가 있어요. 인센티브 피는 보니까 뭐 이런 좀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얘는 항상 발생하는 있잖아요. 그죠? 고정비와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고정비라고 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이 퍼센티지가 정해져가 있죠. 요거 이제 고정되어 있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금액 자체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항상 발생하는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센티브 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인센티브 피를 계산하는 수식이 좀 복잡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맥스. 둘 중에 큰 값이다. 보니까 0, 그 다음에
인센티브 피 퍼센티지. 몇 퍼센트가 이제 인센티브 피인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피 퍼센티지 곱하기, 여기 보니까 G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gross return이에요. 총 수익,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산한 매니지먼트 피가 있어요. 여기 1번에 나오는 게 있죠. 매니지먼트 피. 마이너스, 그 다음에, 허들 레이시라고 그 밑에 있는데, 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허들은. 이거 단위로 보면은요, 인센티브 피는 뭐 당연히 퍼센티지 개념이고, 이 그로스 리턴은 단위가 달러입니다. 총 수익 얼마 났니 이거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 연말에 얼마만큼 증가했니 이게 그로스입니다. 그로스 리턴. 연초에는 1000억 있었어요. 연말에 보니까 뭐 1200억이 된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럼 200억이 그로스 리턴이죠. 근데 그 그로스 리턴이 나한테는 다 리턴이 아니고 매니지먼트 피는 뺍니다. 이것도 단위가 달라죠. 자, 요거 이렇게 빼게 되면,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요, 이제는 넷 리턴이에요. 순이익을 얼마만큼 낸 거니 달라죠. 얘는 항상 빠져요. 항상 고정비라서 늘 빠집니다. 총 수익에서 이거 운영 수수료는 항상 빼요. 그래서 넷 리턴 기준으로 인센티브 피를 바로 곱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넷 리턴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 인센티브 퍼센트 곱하기 마이너스 하게 되면 숫자는 마이너스 나오겠죠. 칸마 0 중에서 큰 것 가로 했으니까 인센티브 피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단위는 달러예요. 달러. 적어도 말이죠. 이만큼은 늘어야 되는 거잖니? 라는 일종의 목표입니다. 목표. 허들요. 그래서, 적어도 천 투자해가지고, 1000억 투자해가지고, 연말 갔더니요, 1100억이 된 거예요. 1100억에서 그러면 100억에 해당되는 게 요 그로스 리턴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매니저도 빚빼야 됩니다. 최초에 시작했던 1000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 이제 있는데,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합시다. 그러면 20억을 갖다가 내야죠. 그러면 100억 중에서 20억을 빼게 되면 80억 남습니다. 그 다음에 1000억 투자하게 되면 말이죠. 연초에 1000억 투자하게 되면 적어도 30억만큼은 이익은 최소한 30억만큼은 이익은 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최소한 내야 되는 이익이 허들이죠. 30억을 또 빼야죠. 그럼 남는 건 50억이 남게 되고 50억에서 인센티브 피만큼을 인센티브 수수료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금액은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있거나 또는 없거나 그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1번은요 항상 발생해요. 2번은 말이죠. 2번이 인센티브 피인데 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오는 얘 있잖아요. 요거 그냥 허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넷 리턴인데 넷 리턴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인센티브 피는 제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번과 2번을 합쳐가지고 토탈 애뉴얼 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한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는 쉬었다 합시다. 잠깐.